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1년 12월 21일 금요일 아침 10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 현금 수송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당시 은행에선 금요일이 보통 현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날이죠. 주말을 앞두고 현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 차 안에는 국민은행 소속이었던 현금 출납과장 45살 김 과장과 청원경찰이던 53살 박 씨, 그리고 22살의 차량 운전기사 박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고 이내 김 과장이 먼저 내려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총 6억 원이 들어있었죠. 가방 2개에 만원권이 각각 3만 장씩 나뉘어 넘긴 상태입니다. 김 과장이 그 가방 중 하나를 꺼내서 손수레에 옮겨 싣는 그 순간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 빠른 속도로 검정색 그랜저 XG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이 차량 뒤쪽을 가로막고는 거칠게 멈춰서는데요. 복면을 쓴 두 남성이 차에서 내렸죠. 한 명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 과장을 향해서 손들어! 소리쳤고 곧이어 지하주차장에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천장을 향해서 사격을 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순간 청원경찰과 운전기사는 차 안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도 이건 공포탄이었죠. 하지만 이때 김 과장은 돈가방을 지키기 위해 손을 뻗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번의 총성이 더 울려 퍼지는데요. 이번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었습니다. 총을 피하지 못한 김 과장은 허벅지와 팔에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범인들은 그 틈에 손수레 위에 현금 3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자신들의 차량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꼼짝없이 도난당하는 순간 운전기사 박 씨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는 수송 차량에 시동을 걸었고 차를 전속력으로 후진시켰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범행 차량과 부딪혔고 범인 차의 옆구리 부분이 찌그러지게 되죠. 이때 범인들도 당황했는지 결국 가방 1개를 둔 채 나머지 1개만 가지고 급히 도주합니다. 대낮에 대전 한복판에서 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직후에 대전 일대가 발칵 뒤집혔죠. 경찰은 즉각 근방의 모든 도로를 다 통제하고 차량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이 범인 차량 옆부분에 눈에 띄는 손상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방이 묘연했죠. 차를 바꿔 탔을 수도 있습니다. 습격으로부터 약 9시간이 지난 저녁 7시 10분, 그 그랜저 차량은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국민은행 현장에서 겨우 200m 떨어진 건너편 건물 지하주차장에 버려져 있던 겁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차량 번호를 조사해 보니까 20일 전에 수원에서 이미 도난 신고가 되어 있던 차량이었죠. 내부를 뒤져봤습니다. 안에서 총 4개의 지문이 발견돼요. 그렇다면 이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지문 4개 모두 원래 차량 소유주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들은 단 1개의 지문도 남기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행동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안에서 석유가 든 페트병과 또 타다 남은 성냥도 발견됩니다. 즉 추리해보면 지문을 모두 닦아낸 뒤에 아예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죠. 자, 그렇다면 범인들은 어디로 도주했을까요? 천만다행으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당 건물 입주자였는데요. 남자 3명이 검정색 그랜저에서 내려가지고 이후에 흰색 차로 옮겨 타는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아주 다급해 보였다는데 심지어 옮겨 탄 흰색 차가 급하게 빠져나가다가 주차장 벽을 긁고 나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건 당일 아침 9시, 그러니까 습격이 있기 전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흰색 이 차량을 기억하는 목격자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동차와 번호판이 유난히 반짝거려서 기억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모든 정보들을 토대로 보면 범인들은 오전 9시 전에 은행과 가까운 이 건물 주차장에다가 흰색 차를 미리 대기시킨 것으로 보이죠. 이후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검은색 그랜저를 이용했지만 그걸 버린 후에 흰색 차로 갈아탄 겁니다. 한편
총상을 입은 김 과장은 사건 발생 3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가장의 정말 한탄스러운 죽음이었죠. 그런데요, 몸에 박힌 총탄을 감식해보니까 아주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알이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389경 리볼버 권총의 탄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범인이 경찰 혹은 관계자와 연관이 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엔 또 다른 짐작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강도 사건 2달 전에 어떤 또 다른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달 전인 10월 14일 밤 9시 30분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 앞에서 은색 EF 소나타 차량이 도난당합니다. 정말 잠깐 정차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도난을 당해버려요. 눈 깜짝할 새였죠. 차 주인이 비디오 가게 들어간 지 1분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10월 15일 자정에 대전 대덕구 송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홀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을 한 건데요. 그 안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내리더니 경찰이 가지고 있던 389경 권총과 공포탄 그리고 실탄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죠. 그때 나타난 차량이 바로 전날 도난당한 EF 소나타였습니다. 이 차량은요, 몇 시간 후에 한 톨게이트에 버려진 채 발견됐죠. 습격당했던 경찰은 사고의 충격으로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시나요? 범인들은 현금 수송 차량을 털기 위해서 수원에서 차 한 대, 그리고 대전에서 한 대까지 적어도 2대의 차량을 훔쳤고요. 경찰관의 권총까지 탈취한 상황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렇다면 2달 이상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겠죠. 그때 차량을 훔친 2명의 남성,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복면을 쓰고 현금 가방을 가져간 2명의 남성. 경찰은 초기에 범인이 남성 둘이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흰색 차로 옮길 때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통해 총 3명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복면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생각 끝에 이들을 역추적할 방법을 찾아내죠. 남아있는 유일한 증거 그랜저 차량입니다. 이 차는 발견됐을 당시에 유독 썬팅이 2중, 3중으로 짙게 돼 있었는데요. 원래 차주에 따르면 이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인근에 있는 썬팅 업체를 수소문하게 돼요. 그 결과 이 썬팅 작업을 해준 업체를 찾아내게 되죠. 직원들이 아주 선명하게 범인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보통 썬팅을 할 때 차를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규격에 맞는 썬팅지만 달라 하고 요것만 사간 게 아주 특이했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그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2명의 몽타주를 만들게 됩니다. 사진에 보고 계신 바로 이들인데요. 각각 키 170 또는 180 정도의 30대 남성이고요.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성은 키 170에서 172, 조금 더 작았고 20대 남성의 짧은 머리, 그리고 눈과 입술이 두툼한 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경찰 또한 현상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검거에 열을 쏟게 되죠. 이후 전단지가 배포되고 나서 약 300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없어요. 이렇게 몽타주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힘을 잃어가게 되죠. 그 사이 경찰은 혹시나 내부적으로 은행 직원이나 경비업체 관련자가 연루가 된 게 아닌지 조사했습니다. 이 현금 수송 차량을 턴다라는 건 상당히 대범한 범죄죠. 그래서 동종 전과자까지 모조리 수사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이 범인이 권총을 능숙하게 다뤘다라는 점에서 군인이나 전직 경찰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은행 강도 스토리가 담긴 영화, 비디오를 많이 빌린 사람까지 다 조사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모든 열과 성을 다하던 2002년 2월
사건 발생 2달 만에 경찰은 정보 하나를 입수합니다. 한 20대 젊은 남성이 술자리에서 그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그 내가 범인 알잖아 하면서 떠벌린 건데요.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경찰은 즉각 그 20대 남성을 찾아 나섰는데 그는 대전에서 다방 관련 일을 하던 송 씨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추궁했죠. 그랬더니 주변 몇몇 지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걔네가 총 가지고 있는 거 봤어요. 이런 좀 허술한 진술을 내놓는 겁니다. 심지어 계속 추궁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요. 게다가 앞뒤도 맞지 않았죠. 이쯤 되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를 받는 건지 좀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2년 8월입니다. 마침내 경찰은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라고 발표해요. 범인이 모두 3명인데 육군으로 복무 중이던 박상병, 그리고 의경 출신의 대학생 김씨, 또한 놀랍게도 마지막은 범인을 안다고 떠들어댔던 송씨였습니다. 이 3사람은 친구 사이인데 사건 당일 모두 현장 근처에 머물렀던 게 확인됐죠. 게다가 셋이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이 강도살인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법원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이들의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훔친 3억 원, 그리고 범행에 쓰인 권총, 얘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돈을 훔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말이겠죠. 정황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재판에 들어가니까 자백을 번복한 거죠. 경찰이 압력을 줘서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다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런 수법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긴 합니다. 물론 실제로 경찰이 강압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노련한 범죄자들 수법이 처음에는 술술 내가 했다 자백을 하게 되면 경찰 또한 쉽게 흘러가니까 이들을 이제 믿고 검찰에 송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백에 의존한 채 추가로 이제 결정적인 증거 수집을 놓치게 될 수 있죠. 이후 정작 재판에 들어가면 용의자들이 이제 와서 나 그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 라고 해버리고 이제 와서 보면 그 자백 외에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상황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결국 이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게 되는데 그때 당시 경찰은 정말 점쟁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라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던 2003년 3월 말 결국 수사본부는 해체되었고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고 말았죠. 근데 끝은 아니죠. 그러던 지난 2019년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게 돼요. 여기서 그 3인조 용의자들의 인터뷰가 공개됩니다. 이들은 강도살인을 자백하지 않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경찰이 고문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죠. 특히 송 씨는 검거 당시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점 때문에 이 경찰의 수상함을 사게 됐는데 아니 당시 운영하던 다방 수입이 좋았던 것 뿐인데 씀씀이가 크다는 이유로 이 은행 강도 범인으로 몰린 게 아주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경찰 측의 반박도 거셌죠. 담당 형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휘부가 다 있는 자리에서 절대 강압 수사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항변합니다. 게다가 이 용의자들의 진술부터 모의, 도주 이 모든 과정들이 범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구체적이었다라는 점도 지적했죠. 당시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박상병은 경찰이 아니라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한 진술이 이 나머지 경찰에서 받은 2명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공범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정보라는 거였죠.
경찰은 이 세 명이 처음엔 순순히 자백을 했지만 뒤늦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진술을 번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은행 강도를 2달 전부터 준비했다라면 만일의 경우 검거됐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지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였던 3명, 그리고 경찰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과연 이들이 지능적인 범인인 걸까요? 아니면 경찰이 헛다리를 짚은 걸까요? 백주대낮에 3억 원이 도난당하고 무고한 사망자까지 발생한 대한민국의 강도살인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을 기억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었어요. 과거에 용의자로 지목된 송씨, 그 사람 역시 대전의 조폭 출신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를 좀 모아보면 이 사건의 진범이자 우두머리 격으로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준석. 이준석은 보육원 출신으로 송씨와 함께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송씨가 체포됐을 당시에 범행 진술서에다가 이준석을 4번째 공범으로 지목한 바가 있었죠. 박상병 역시 실제로 총을 쏜 사람은 이준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셋만 체포했던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셋 중 용의자 3명 중에 그 누구도 이준석의 진짜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 이름 자체도 가명이었고요. 본명이 아예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 같은데 결국 그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범행 준비 기간만 최소 2달,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범한 습격.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분명 머리가 아주 좋은 설계자가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이 사람에 대한 신원을 밝혀내는 데는 결국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3명의 용의자들은 행동대원일 뿐이다. 오히려 이들이 이준석의 존재에 대해 혼란을 줘서 사건 전체를 미궁에 빠뜨렸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준석, 본명은 모르지만 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그가 진범이라면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한 이 강도 시나리오에 지금쯤 흡족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말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워낙 대전 지역 조폭들 사이에서 영웅담처럼 전해지는 만큼 그의 존재에 대한 작은 정보라도 흘러나오길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에 있는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1톤 트럭 분량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수사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당장이라도 용의자만 특정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작은 단서와 제보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미드 종이의 집을 보면서 이 범죄를 성취하기 위한 은행 강도들의 치밀함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종이의 집에서는 결국 범인들이 수조 원의 돈을 탈취해서 인생을 바꾸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결말인데요. 그건 드라마일 뿐이죠. 과연 한국판 이 은행 강도 사건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살인 사건이 연루된 만큼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여전히 수사망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